학교 폭력을 당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대신 여동생으로 변장해 학교를 나가는 UDT 출신 친언니가 양아치 일진 학생들을 참교육하고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자 고유한 남해를 품은 도시. 사계절 내내 짠 내음과 쇠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흐르고 정복을 입은 군인들의 절도 있는 걸음걸이가 도시의 풍경을 완성하는 곳. 이곳은 천지수가 지옥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이자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29. 그녀의 이력서는 단 한 줄로 요약 가능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S 최초의 여군. 불가능은 없다는 UDT의 신조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이겨냈다. 일주일간 잠과 음식을 통제하며 생존하는 지옥주 살을 애는 겨울 바다에서의 혹한기 훈련,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종합전술훈련까지. 남자 동기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교관들의 혹독한 시험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았다. 아니, 모든 것을 압도했다. 남해의 심판자. 서해의 한 섬에서 벌어진 비공식 작전 중 고립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단신으로 적진의 침투 목표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귀환한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녀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불태웠다. 마지막 작전에서 얻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더 이상 그녀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강철 나비의 날개를 접고 고요한 진해로 돌아왔다.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혈육, 19살 여동생 천지아와 함께하는 살. 그것이 심판자가 선택한 새로운 임무였다. 새벽 5시 진해로 앞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무트로 걸어나오는 인형이 있었다. 천지수였다.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그녀의 호흡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UDT 시절부터 이어온 매일 새벽의 전투 수영. 이것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과거의 악몽을 잠재우고 강철 같은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교복 차림의 소녀가 보였다. 동생 지아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일 터였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멀리서부터 자신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을 아이였다. 하지만 오늘의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강력한 불길함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지수는 곧장 지아에게로 향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동생의 상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교복 재킷의 어깨 부분은 역겨운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지수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동생의 손에 들린 채 처참하게 찢겨나간 스케치북이었다. 미대 입시를 위해 지난 1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포트폴리오였다. 지아야. 감정이 배제된 낮고 건조한 지수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지아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수의 동공이 위험하게 수축했다. 동생의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뺨은 시뻘게 부어올라 있었고 터진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수를 분노하게 한 것은 동생의 눈에 가득한 깊은 절망과 체념이었다. 언니 나나 이제 어떡해? 누구 짓이야? 질문이 아니었다. 목표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 확인 절차였다. 지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변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오직 임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는 UDT 대원의 서늘하고 비정한 눈빛으로. 그 눈빛을 마주한 지아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마태강 그 선배가. 지수는 말없이 동생을 품에 안았다. 가늘게 떨리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성의 가장 깊은 심의 속으로 가라앉혔다. 분노는 작전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적이었다. 냉철한 판단, 정밀한 계산, 그리고 완벽한 실행. 그것이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수는 구급 상자를 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언니의 침착한 모습에 지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옥 같았던 어제를 털어놓았다. 같은 학교 3학년 마태강이 주도하는 무리였다. 마태강은 진해에 기반을 둔 거대 방위산업체 대양중공업 마 회장의 아들로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잔혹했다. 어제는 하교하는 지아를 억지로 차에 태워 안민곡의 너머에 인적 없는 공사장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내 그림 쓰레기 같다고 내 포트폴리오를 발로 짓밟고 찢어버렸어. 그러고는 공사장 바닥에 시멘트 섞인 흙탕물을 마시라고. 지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영하 수십 도의 극지방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고동필이라는 선배는 내가 저항하니까 배를 걷어찼고 최진성이라는 선배는 그 모든 걸 웃으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겠다고 협박했어.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이 오히려 그녀의 머리를 더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러면서 마태강이 내 그 잘난 UDT 언니 장애인이라며? 나라 지키다 병신된 년이 동생 교육은 어떻게 시켰을까? 이 영상 해군 커뮤니티에 한번 뿌려줘. 언니를 들먹이는 순간 지아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다. 자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언니에게 오물이 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지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방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펠리컨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 냄새와 함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UDT 전용 대검과 각종 특수 장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날카로운 대검을 꺼내 들었다. 익숙하고 서늘한 감촉. 하지만 그녀는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칼끝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응징.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에 가까웠다. 법, 경찰, 그런 것들은 이 전장에서 무의미했다. 그들이 동생의 꿈과 존엄을 박살냈듯 그들의 인생 자체를 완벽하게 박살내야 했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조각내어 다시는 인간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남해의 심판자가 내릴 판결이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목뼈를 부러뜨리고 싶은 사리를 그녀는 정교한 통제력으로 억눌렀다. 미션 목표 설정 완료. 타겟 3명, 사회 정물리적 완전 무력화. 미션 개시. 그녀는 동생에게 다가가 찢어진 스케치북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지아야. 언니만 믿어. 지수의 목소리에는 감정 한 점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무거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일부터 학교는 내가 간다. 지아와 자신은 머리 스타일과 안경만 바꾸면 누구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언니가? 걱정하지 마. 모든 건 언니가 처리할게. 넌 그냥 며칠 푹 쉬면서 새로 시작할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으로. 지수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를 포착하고 약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공격 루트를 계산하는 정밀한 살상병기의 조준경과도 같았다. 진해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 밤 천지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마태강 무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었다. 군에서 익힌 해킹 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비공개 SNS, 이메일, 클라우드 서버까지 마치 적국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해독하듯 집요하고 정밀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아의 교복과 학생증이 놓여 있었다. 내일 아침 UDTSEALS의 전설 남해의 심판자는 죽고 19살의 겁 많고 상처 입은 미대 지망생 천지아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고요한 군항 도시 진해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하고도 정밀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천지수의 사고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노트북 스크린의 서늘한 빛이 그녀의 감정 없는 얼굴 위로 데이터를 쏟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암호화된 서버를 우회하고 방화벽을 뚫고 그녀는 목표물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이것은 정보 수집을 넘어선 적에 대한 완전한 해부였다. 타겟 1 마태강. 왕국의 폭군. 대양중공업 마 회장의 외아들. 그의 아버지는 최근 해군 차세대 구축함 사업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마태강은 아버지의 권력을 방패 삼아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자신은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다. 아버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몰래 빼돌려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내역까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그의 약점은 둘이었다. 아버지의 사업과 자신의 치부. 타겟 2 고동필. 왕에 충직한 기사. 경남 대표 유도 선수로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이 유력한 유망주였다. 그의 아버지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는 오직 유도 하나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코치는 그를 아들처럼 아끼며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약점은 명확했다. 그의 꿈과 그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믿음. 타겟 3 최진성. 왕국을 부추기는 광대. 교내 익명 커뮤니티 지내고 대나무 숲의 운영자였다. 그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해 학생들의 비밀을 수집하고 그것을 약점 삼아 마태강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는 정의의 사도인 척하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약점은 익명성과 그가 쌓아올린 위선적인 명성이었다. 지수는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정교한 작전 계획도를 그렸다. 이전의 임무들처럼 그녀는 여러 갈래의 작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3개의 폭탄을 동시에 터뜨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청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공황 상태에 빠뜨려 자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UDT의 방식이었다. 작전명 트라이던트 삼지창. 3개의 창날이 3개의 심장을 동시에 꿰뚫는 작전이었다. 작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위장이 필수였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동생의 안경을 쓰고 머리를 어설프게 묶었다. UDT에서 배운 위장술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호흡, 심박수, 동공의 움직임, 미세한 표정 근육까지 통제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고도의 심리 기술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완벽하게 공포에 질린 19살 소녀 천지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전의 세부 단계를 구상했다. 1단계 동시 타격 및 혼란 유발. 학교에 잠입하여 목표물들에게 동시에 접근한다. 그들의 도발을 유도하여 결정적인 증거음성, 영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전에 준비한 미끼를 던진다. 고동필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코치와의 신뢰를 흔들고 최진성에게는 대나무 숲의 관리자 계정이 해킹당했음을 암시하여 극도의 불안감에 빠뜨린다. 마태강에게는 그의 도박 사실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만 풍겨 내부 배신자를 의심하게 만든다. 2단계 약점 노출 및 붕괴 가속. 1단계에서 유발된 혼란을 틈타 확보한 증거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그들의 약점을 직접 타격한다. 고동필의 코치에게는 아들의 폭력 사실을 알리고 최진성의 학교에는 그가 익명 커뮤니티를 악용해 학생들을 협박해온 사실을 제보한다. 마태강에게는 그의 도박빚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그의 아버지 마 회장에게 직접 익명으로 전달한다. 3개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며 공포는 극대화될 것이다. 3단계 완전한 고립과 심판 집행.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마태강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한다. 동생과 모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는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양중공업의 비리, 마 회장의 로비 정황,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언론과 검찰 그리고 해군 본부에 동시에 터뜨려 가문 전체를 남해 바다 깊은 곳에 수장시키거나. 지수는 자신의 계획을 몇 번이고 검토하며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실패는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군 복무 시절 수행했던 그 어떤 작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완벽해야 했다. 동이틀 무렵 지수는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든 지아를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자는 동생의 모습. 지수는 동생의 이마를 조용히 쓸어주었다. 조금만 기다려, 지아야. 언니가 전부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삼지창의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아침이 밝았다. 지수는 교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어깨를 움츠린 채 현관에 섰다. 책가방 안에는 교과서 대신 초소형 녹음기와 보조 배터리,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용 통신 장비와 해킹 툴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겁에 질린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목표물의 숨통을 끊기 직전 심판자의 비정하고 고요한 눈빛. 심판을 시작한다. 나지막한 혼잣말과 함께 지수는 해무가 내려앉은 진해의 거리로 걸어나갔다. 이제 그녀는 천지수가 아니었다. 동생의 이름으로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는 심판자였다. 진해 고등학교. 해군 자녀들이 많아 엄격한 규율을 자랑하는 학교였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아들 마태강이 만들어 놓은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수는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스캔했다. CCTV의 위치, 사각지대,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과 기피하는 곳.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학교 전체의 3D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2학년 5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동정, 경멸,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동생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교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그 소음은 마치 그녀를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벽처럼 느껴졌다. 쉬는 시간이 되자 마태강 무리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조롱하고 위협했다. 어이, 병신된 UDT 언니 동생. 아직도 학교 나올 정신이 있네. 최진성이 낄낄거리며 그녀의 책상을 툭 쳤다. 오늘은 또 무슨 그림 그려줄까? 내 얼굴에 피눈물이라도 그려줘. 마태강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다. 지수는 연습한 대로 온몸을 떨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전술용 초소형 녹음기에 담았다.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비굴한 애원에 마태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용서? 좋아. 그럼 우리 되게 심심한데 재롱 한번 부려봐. 내 언니가 군대에서 배웠다는 IBS 보트라도 머리에 이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볼래?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겁에 질려오는 연기. 하지만 숙인 고개 아래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증거 확보 완료. 1단계 작전 개시. 지수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태강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하며 그의 주머니에 몰래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0.5초 만에 이뤄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완벽한 동작이었다. 아, 아파. 병신년, 지가 알아서 넘어지네. 마태강이 비웃으며 그녀를 지나쳤다.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교실을 나서는 순간 지수는 각기 다른 세 개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첫 번째 메시지, 수신자 고동필의 유도부 코치. 코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동필 선배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필 선배가 코치님이 받아오신 체육회 후원금의 일부를 아버님 병원비로 쓰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익명의 발신자. 두 번째 메시지, 수신자 최진성. 진해고 대나무숲 관리자님. 당신의 서버는 이미 뚫렸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비밀과 당신이 마태강에게 정보를 제공한 모든 기록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 놀이 재밌으셨나요? 발신자 더 아비터. 세 번째 메시지, 수신자 마태강. 그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가 자주 이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인 계정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베팅 기록과 충전 내역을 캡처한 뒤
그가 가장 최근에 배팅했던 경기의 상대편에 그의 남은 모든 포인트를 올인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세 개의 창날은 정확히 동시에 세 개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점심시간 학교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도부 코치가 노발대발하며 고동필을 찾아다녔고 최진성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마태강은 자신의 도박 사이트 계정이 해킹당하고 모든 돈을 날린 것을 확인하고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고동필은 마태강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고 마태강은 최진성이 자신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확신했다. 최진성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정체불명의 심판자의 존재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지수는 교실 창가에 서서 아비규환이 된 그들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해는 이미 입을 벌렸다. 먹잇감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스스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심판의 서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혼돈의 소용돌이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가 시작되자 더욱 거세졌다. 유도부 코치는 결국 교실까지 쳐들어와 고동필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코치의 배신감에 찬 고함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고동필은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지수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후원금이라는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교실 창가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교실을 빠져나와 미리 파악해둔 교내 상담실로 향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고동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그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버님, 저는 동필이 친구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큰일이 났어요. 동필이가 후배를 심하게 때려서 경찰이 온다고 합니다. 코치님은 동필이 선수 생명 끝날까봐 아버님께 후원금 받은 사실을 덮으려고만 하세요. 아버님이 오셔서 말리셔야 해요.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한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심리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30분 후 낡은 전동 휠체어를 탄 고동필의 아버지가 힘겹게 교문을 들어섰다. 그 소식을 들은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유도부 코치는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고 고동필은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동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사람을 때려? 아들의 폭력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버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코치는 아버지를 말리며 후원금 이야기는 오해라고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교사들은 당황했다. 아들의 폭력 장애를 앓는 아버지, 의심스러운 후원금. 이 모든 자극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고동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증거를 학교 교무부장에게 익명으로 전송했다. 지아가 폭행당하던 날 마태강 무리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에는 고동필이 지아의 배를 걷어차고 이딴 그림이나 그리는 년은 맞아도 싸다고 말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파일을 확인한 교무부장은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었다. 학교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고동필은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가혹했다. 고동필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남유도협회에서도 영구 제명이 결정되었다.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그의 꿈,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겠다던 그의 희망은 그날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것을 잃은 고동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학교를 떠났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마태강의 배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피해자 천지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두 번째 창날은 정확하게 기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위선적인 광대와 오만한 폭군뿐이었다. 고동필이 무너지는 동안 최진성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벙커, 지내고 대나무 숲의 서버 기록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심판자라는 닉네임이 남긴 조롱의 메시지와 자신의 관리자 권한이 이미 상위 권한자에게 장악당했다는 절망적인 사실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통째로 빼앗긴 것이다. 그는 마태강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마태강은 이미 자신의 문제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내 돈 해킹한 새끼 너지? 이 배신자 새끼야. 오히려 의심과 욕설만 돌아올 뿐이었다. 최진성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수는 세 번째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최진성이 대나무 숲을 이용해 학생들을 협박하고 특정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최진성이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며 활동하던 개인 방송의 구독자 전체에게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했다. 정의의 사도 최진성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메일에는 그가 익명 뒤에 숨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약점을 잡아 마태강에게 상납한 기록, 특정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하고 삭제한 기록, 그리고 이번 천지야 폭행 사건을 앞장서서 조롱하고 2차 가해를 주도한 기록까지. 이메일이 발송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은 폭발했다. 그의 개인 방송 채널은 구독자들의 비난과 욕설로 도배되었고 그의 신상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가 쌓아올린 위선적인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지수는 같은 파일을 학교와 교육청에도 제보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교내 익명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사이버 불링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였다. 최진성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대나무 숲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마태강의 비위를 맞추며 자신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려 했던 비겁한 기회주의자였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자 남은 것은 초라하고 옹졸한 맨얼굴 뿐이었다. 그 역시 퇴학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집단 고소를 당했다. 정의의 사도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세 번째 창날은 광대의 가면을 찢고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이제 마태강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의 힘이 되어주던 기사와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광대는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발가벗겨진 채 심판자의 마지막 칼날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자신의 양팔이 잘려나간 것을 깨달았을 때 마태강은 분노를 넘어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하게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하선율, 아니 그녀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떠올렸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 연약하고 하찮던 계집애가 이런 거대한 판을 설계했다는 것을 그의 오만한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마태강은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정체불명의 적을 찾아내 짓밟아버려야 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분노와 실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아버지 마 회장이었다. 마 회장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가 낮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아들 마태강의 온라인 도박 내역,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상세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들이 학교 후배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의 캡처본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회장님, 아드님 교육은 이렇게 시키시는 겁니까? 차세대 구축함 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 회장은 아들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 이 버러지 같은 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마태강은 난생 처음 겪는 아버지의 분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박, 법인카드 횡령, 학교 폭력. 너 때문에 지금 내가 10수년간 공들여온 탑이 무너지게 생겼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놈이 대체 누구야? 누구한테 약점을 잡힌 거야? 마 회장은 아들을 다그쳤지만 마태강 역시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천지아라는 이름과 그녀 뒤에 있을지 모를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뿐이었다. 부자의 추악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태강의 방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였다. 작전 3단계 심판 집행 준비 완료. 지수는 마지막 파일을 준비했다. 그 안에는 마태강의 모든 범죄 증거는 물론 그동안 수집한 대양중공업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마 회장의 정관계 로비 증거 자료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마태강에게. 이것이 마지막 통보다. 내일 정오 진해로 앞 광장에서 내가 짓밟았던 모든 피해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서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라. 내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 대가를 치러라.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꼼수를 부릴 생각이라면 이 편지와 함께 준비된 모든 파일은 검찰, 언론 그리고 해군 본부 방위사업청에 동시에 전송될 것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너 한 사람의 목숨으로 가문의 죄를 씻을 것인지 아니면 가문 전체가 남의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될 것인지. 나는 심판자다. 그리고 나의 심판에는 자비란 없다. 지수는 편지를 마태강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왕은 외통수에 몰렸다. 그는 과연 자신의 목을 내놓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다 모든 것과 함께 자폭할 것인가. 진해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무겁고 습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된 정오. 진해의 상징인 진해로 앞 광장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문은 이미 퍼져나간 뒤였다. 진해고의 황태자 마태강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몇몇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천지수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광장 한쪽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선글라스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광장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굳은 표정의 천지아가 앉아 있었다. 언니의 계획을 전해 들은 지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내 자신의 상처를 끝맺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정확히 12시 정각. 광장의 소란이 한순간에 멎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광장 중앙 이순신 동상 앞으로 헬쑥한 몰골의 마태강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그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확성기 하나를 손에 들고 수백 명의 군중 앞에 섰다. 저는 진해고등학교 3학년 마태강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저지른 추악하고 비겁한 죄를 모든 분들 앞에서 고백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죄하기 위해 섰습니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였다. 저는 지난 수년간 학교의 여러 후배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방패 삼아 저는 학교의 왕처럼 군림하며 약한 학생들을 짓밟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침이 없었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지수가 명령한 대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해부하고 드러낼 뿐이었다. 특히 며칠 전에는 2학년 천지아 학생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미대 입시를 위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갈기갈기 찢고 흙탕물을 마시게 하는 등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광장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태강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준비된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피해 학생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마태강은 확성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객석에 앉아있던 지아를 향해 돌아섰다. 수백 명의 시민들과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딱딱한 화강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마가 깨질 듯한 기세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천지아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나 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 꿈을 짓밟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만했던 왕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공개 처형.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수는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심판은 집행되었다. 진해루 광장에서의 공개 처형은 진해 지역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지역 언론은 방산업체 아들의 충격적인 학교 폭력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고 백상철 위원장의 시의원 출마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절되었다. 대양중공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해군 차세대 구축함 사업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마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아들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정체불명의 심판자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마침내 심판자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피해 학생의 언니, 전직 UDT 대원 천지수. 그는 비서를 통해 극비리의 천지수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항복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며칠 후 진해의 한적한 찻집에서 지수와 마 회장은 마주 앉았다. 한때 지역의 제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늙고 지친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자네가 심판자인가? 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천지아의 언니 천지수입니다. 지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원하는 만큼 주겠네. 제발 내 회사와 내 남은 인생만은 살려주게. 마 회장은 백지수표라도 내밀 기세였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뭘 원하나? 지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의 꿈을 짓밟은 데가 그리고 당신이 그릇된 권력으로 부를 쌓아온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 회사 하나 무너뜨리는 건 내 방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피땀까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새로운 계약을 하죠. 서류에는 대양청소년예술지원재단 설립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대양중공업의 연간 순이익 10%를 이 재단에 출연하십시오. 재단의 목적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예술 영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제가 지정하는 인권 변호사가 맡을 것이고 당신은 어떤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 회장은 서류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를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약자들을 위해 영원히 바치라는 사회적 거세 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자료가 내일 아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마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아들 하나를 잘못 키운 대가로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빼앗겼다. 이것이 지수가 내린 마지막 심판이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악의 자양분으로 선을 키워내는 것. 파괴가 아닌 강제된 재건. 잔해 위에서 그렇게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대양청소년예술지원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천지아가 있었다. 지아는 결국 원하던 대학의 미술학부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입시를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캔버스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있었다. 그녀를 괴롭혔던 이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태강은 공개 사죄 이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스위스의 엄격한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는 적응하지 못하고 약물에 손을 대는 등 끝없이 망가져갔다.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다. 고동필은 유도를 그만두고 공사장을 전전했고 최진성은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 재판정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지수. 그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해양경찰 특공대 SSAT에 재입대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바다 위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쏟아부었다. UDT 시절의 심판자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녀의 판단은 늘 정확했다. 하지만 임무가 끝나고 혼자 남겨진 밤이면 그녀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동생의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다시 확인했다. 상대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그의 영혼까지 짓밟는 과정에서 느꼈던 차가운 희열. 그녀는 그 희열을 느끼는 스스로가 두려웠다. 군복을 벗었던 이유를 그녀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했다. 늦가을 석양이 지는 진해의 해안도로. 지수는 방파제에 기대어 잿빛으로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따뜻한 캔 커피 하나가 그녀의 뺨에 닿았다. 동생 지아였다. 언니, 여기서 뭐해? 어느새 훌쩍 자란 동생은 이제 언니의 그늘에 기댄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냥 바다보고 있었어. 두 자매는 말없이 한참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니. 지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고마워.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해줘서. 하지만 이제 언니도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나 때문에 혹은 다른 무언가 때문에 언니를 희생하지 마. 지아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는 심판자가 아니야. 내 언니고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걸로 충분해. 동생의 말에 단단했던 지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가 진동했다. 해경본부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국가정보원이었다. 천지수 팀장 접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익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처음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정원 해외 파트의 한 고위 간부였다. 자네가 한 일 잘 봤네. 대양중공업건 말이야. 자네의 방식 아주 인상 깊었어. 파괴가 아닌 통제를 통한 정의 구현이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식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리가. 천 팀장, 군복은 자네에게 너무 작은 옷이야. 더 큰 무대에서 자네의 그 재능을 국가를 위해 쓸 생각은 없나?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무기 삼아 적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전쟁의 시대지. 자네 같은 설계자가 필요해. 국정원의 비밀 요원, 플래너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심판자가 되어달라는 것. 지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지아를 바라보았다. 동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무언의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지수는 다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남해의 심판자. 그녀는 자신의 몫을 찾아 더 깊고 어두운 심해를 향해 기꺼이 다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